은성그룹 본사 40층 최고 경영자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발아래 둔 유리 성체와도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는 얼음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시 권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짙은 회색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은 그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세계만큼이나 냉정했다. 지금 그는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긴급 보고서를 응시하고 있었다. 주요 해외 합작 투자건이 예기치 않은 규제 장벽에 부딪혔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하이에나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이 걸린 문제였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릴 뿐이었다. 그래서 법무팀의 공식 입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반대편에 서 있는 임원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무능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이사, 대안을 가져오세요. 2시간 드리지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방을 빠져나가자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눌렀다. 완벽하게 통제된 외면 뒤로 그는 거대한 제국을 홀로 짊어진 무게를 잠시 느꼈다.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는 오늘 어떤 방문객도 허락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이며 문 쪽을 향했다. 문틈으로 들어선 것은 화려한 비서나 임원이 아니었다.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은 한 여직원이었다. 한설이.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 중 하나였다. 계약직 직원으로 주로 고위 임원들의 회의나 행사에 다과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방금 전 팽팽했던 긴장감이 차에 가시지 않은 회의실에 텅 빈 찻잔들을 치우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아직 방에 남아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잠시 그의 지친 듯한 손짓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기계처럼 쟁반 위로 찻잔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효율적이었다. 지훈은 평소라면 이런 말단 직원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 그들은 배경의 일부 기능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그의 존재에 겁먹거나 혹은 과도한 친절을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찻잔을 집어들었을 때 지훈의 개인 비서가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방금 전 합작사 대표에게서 연락이... 비서는 말을 잇다가 방 안의 서리와 쟁반을 보고는 당황해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비서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중요한 기밀 문서일지도 모르는 종이들이 값비싼 카펫 위로 흩어졌다.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권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혼란을 혐오했다. 그가 차가운 질책을 뱉어내기 직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쟁반을 든 채 구석에 서 있던 한설이가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쟁반을 가장 가까운 사이드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향해 몸을 낮췄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문서의 페이지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서류들을 수습했다. 마치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그녀의 본업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몇 초 만에 모든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비서의 손에 다시 들려졌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자신의 쟁반을 들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잠깐.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서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자세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아닌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배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름이 뭐지? 그의 질문에 비서가 대신 대답하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서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리입니다. 케이터링팀 소속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행동만큼이나 침착하고 단조로웠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자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그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 듯 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단순한 직업적 훈련의 결과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나가보게. 그가 짧게 말했고 서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비서가 다시 긴급한 보고를 시작했지만 지훈의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문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서리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권지훈, 그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이 빌딩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은성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그들의 얼굴을 익혔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취업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15년 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복수의 정점에는 바로 방금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던 남자 권지훈과 그의 아버지인 권영환 회장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이 케이터링 업무에 지원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의심받지 않고 최고위층의 대화와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오늘의 일은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눈에 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계획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지친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날카롭지만 혼란스러워 보이던 그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잔상을 남겼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적의 아들이었고 그녀가 파괴해야 할 제국의 상속자였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으며 자신의 원래 신분 윤지수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무너진 회사 절망 속에서 쓰러져간 가족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날 저녁 지우는 이례적으로 일찍 퇴근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소동을 떠올렸다. 한설이. 그 이름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듯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그녀의 간단한 인사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계약직 입사 6개월 근무 태도 우수,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력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데이터를 믿었지만 자신의 직감 또한 무시하지 않았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왜 그토록 평범한 직원이 자신에게 이런 인상을 남겼을까? 그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은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맞은편 빌딩만이 들어왔다. 저것이 그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가 일군 제국 그리고 그가 더 높이 쌓아 올려야 할 성. 그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서리가 서류를 줍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토록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유지되던 그녀의 평정심. 그것은 어쩌면 지훈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은성그룹 로비. 수많은 직원들이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리는 언제나처럼 케이터링 카트를 밀며 지정된 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잠을 설쳤다. 권지훈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이 그녀의 계획에 차질을 줄까 염려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로비 한가운데가 소란스러워졌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비서실장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서리 역시 무리 속에 섞여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로비를 가로지르며 아침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고 주변의 수많은 직원들은 그의 안중에 없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케이터링 카트 옆을 지나는 순간 그의 시선이 아주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리의 정수리 쪽을 향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제 그 직원.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그 짧은 순간의 시선은 서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음을 직감했다. 지훈이 로비를 빠져나가자 직원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리는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녀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이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빈틈이 없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남자였다. 그런 남자가 자신이라는 미미한 존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녀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다. 오히려 이것은 기회일지도 몰랐다. 적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서실장이 오늘의 주요 일정을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방금 로비에서 본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왜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말단 직원을 2번이나 의식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철저한 효율성과 논리로 움직였다. 이런 비논리적인 관심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오후 이사회 안건부터 다시 보고해. 그가 차갑게 지시했다. 얼음 왕자는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성벽에 난 아주 작은 균열은 그 자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권지훈의 일상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그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그의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은 이상하게도 한서리에 그것과 겹치기 시작했다. 하루는 그가 불시에 방문한 구내 식당에서였다. 임원용 식당이 아닌 일반 직원 식당을 둘러보는 것은 그의 연례 행사 같은 일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긴장한 채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은 식당 한쪽 구석에서 식판을 정리하고 있는 서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그를 곁눈질하거나 수군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또 한 번은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기술적인 문제로 멈춰 섰을 때였다.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텅 빈 엘리베이터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타는 서리가 함께였다.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보통의 여직원이라면 어떻게든 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거나 혹은 극도의 긴장감에 얼어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리는 그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숫자가 바뀌는 디스플레이를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도발적이기까지 했다. 지우는 먼저 침묵을 깼다. 늦게까지 일하는군. 그저 사실을 언급한 것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안을 낮게 울렸다. 서리는 잠시 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표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고 아첨도 긴장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태연함이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 듯한 깊은 눈.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에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왜 자신이 이 이름도 겨우 기억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만나온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재벌가의 딸들은 화려했지만 계산적이었고 사내의 여직원들은 유능했지만 야망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한설이는 마치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고요함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드는 사람들 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부하지 않았고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권지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 특히 인간이라는 변수를 싫어했지만 한설이라는 변수는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한편 설이에게 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권지훈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에서의 만남 같은 몇몇 순간은 순수한 우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경계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낮은 직급을 방패 삼아 은성그룹의 심장부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주된 활동 무대는 케이터링 준비실이 있는 지하층과 가끔 지원 업무를 나가는 자료 보관실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쪼개어 지하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15년 전의 자료들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지 않은 채 먼지 쌓인 석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케이터링 비품 목록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서고 관리 직원과 안면을 텄고 가끔 그를 도와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해 주기도 했다. 한설이 씨는 참 꼼꼼해. 이런 재미없는 일까지 도와주고. 서구 관리자는 그녀의 성실함에 감탄하며 경계를 풀었다. 설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짧은 순간들을 이용해 대진산업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들을 찾아 헤맸다. 대진산업, 그것이 바로 15년 전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쳐 일궜던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오래된 캐비닛 구석에서 빛바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대진산업 인수 합병 관련 자료.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류를 넘겼다. 그 안에는 당시 대진산업의 재무상태 보고서, 그리고 은성그룹 법무팀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알고 있었지만 서류의 내용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의도적인 자금 압박 주요 거래처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공작,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서명한 적 없는 위조된 대출 보증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로 해당 문서들을 촬영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도덕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의 결제란 가장 상단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권영환 현 회장의 서명이 날카롭게 그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류를 완벽하게 원위치시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고를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는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이제 그녀에게는 추측이 아닌 확신이 생겼다. 하지만 그녀의 조심스러운 행적을 완전히 감춘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잦은 서고, 출입과 평소 그녀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오래된 파일들에 대한 관심은 한 사람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바로 박태민 이사였다. 그는 권영환 회장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15년 전 대진산업건을 실무에서 처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과거의 악취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계약직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부하 직원 중 하나가 그 케이터링 직원이 유독 대진산업 시절 자료 근처를 맴도는 것 같다는 사소한 보고를 올렸을 때 박 이사의 날카로운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설이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고아원 출신 평범한 전문대 졸업. 몇 군데의 아르바이트 경력. 그는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15년 전의 일은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다. 모든 증거는 파기되거나 깊숙이 숨겨졌다. 하지만 대진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의 입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불길했다. 그는 아직 이것을 권 회장에게 보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저 사소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김 과장, 그 한설이라는 직원 요즘 동태 좀 자세히 살펴봐. 누구랑 연락하고 어딜 가는지 너무 티나게 말고 조용히. 박태민은 인터폰으로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녀를 아직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기껏해야 귀찮은 파리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작은 불씨도 방치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한설이가 자신의 호기심으로 인해 거대한 맹수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설이는 자신의 작은 원룸방에서 낮에 촬영한 문서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확대해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와 명백히 다른 위조 서명, 은성그룹 법무팀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 흔적을 남기지 말 것. 차가운 단어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다. 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아들 권지우는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설이는 모니터에 떠있는 권지훈의 공식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았다. 냉철한 눈,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이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아버지의 성체 안에서 보호받는 왕자에 불과할까? 만약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어쨌든 권영환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민이나 호기심 같은 감정들을 억눌렀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진실을 밝히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다시금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하는 길에 비서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다. 대표님, 어제 박태민 이사님이 케이터링 팀의 한설이 씨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다.
박 이사가 이유가 뭐지?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당 직원의 최근 행적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태민은 아버지의 사람이었고 그의 후각은 필요 이상으로 예민했다. 그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 이사의 움직임도 주시해. 그리고 그 한설이라는 직원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 회사에서 아버지의 신복이 자신의 눈을 피해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이면 며칠간 그의 신경을 거스르게 했던 그 여자라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의 차가운 눈이 다시금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박태민 이사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는 한솔이가 자신의 감시망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녀를 제거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소리가 속한 케이터링 팀이 최고 임원 회의실의 다과를 준비하던 중 박 이사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부 문서가 담긴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소리가 방을 정리하고 나간 직후 그는 USB가 사라졌다며 보안팀에 비상 연락을 취했다. 물론 USB는 그의 주머니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었다. 그는 보안팀을 압박해 CCTV를 확인하게 했고 영상에는 서리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보안 규정 위반 기밀 유출 가능성. 계약직 직원이 저지른 실수치고는 너무 심각하군. 박 이사는 인사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영상을 보여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장 계약 해지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해. 인사팀장은 박 이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처리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케이터링 계약직 직원의 해고는 보통 팀장 선에서 조용히 처리되지만 박 이사는 이례적으로 이 일을 공식 안건으로 만들어 권지훈 대표의 결제 라인에까지 올렸다. 그는 이것이 한설이라는 파리를 잡는 동시에 최근 그녀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보이는 듯 단 젊은 CEO에게 보내는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권지훈은 자신의 태블릿에 올라온 보안 규정 위반 관련 계약직 직원 한설이 계약 해지건이라는 제목의 긴급 결제 서류를 보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고작 계약직 직원 하나의 해고건이 그것도 박태민 이사의 직접적인 관여해 자신의 책상까지 올라온 것부터가 지극히 이례적이었다. 그는 박 이사가 그녀를 뒷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다. 지우는 첨부된 CCTV 영상을 느린 속도로 돌려보았다. 서리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을 닦았을 뿐 USB 근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자리를 뜬 후 들어온 박 이사의 수행비서가 더 의심스러워 보였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지우는 박 이사의 의도를 즉각 꿰뚫어 보았다. 그가 왜 이토록 이 직원에게 집착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회사 내에서 이런 식의 조잡한 권력 남용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비록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며칠간 그의 신경을 건드렸던 그 여자라는 사실이 그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박태민 이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잠시 후 박 이사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건 때문에. 박 이사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 서류 말입니까? 지훈은 태블릿을 그에게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다.
고작 계약직 직원 하나 해고하자고 이사님이 직접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시다니. 은성그룹의 임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가했습니까? 지훈의 차가운 질책에 박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보안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대표님. 기강이라.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이 영상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박 이사님이 이 직원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박 이사는 당황했다. 그는 젊은 대표가 아버지의 신복인 자신에게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대표님, 그 직원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사님은 본연의 업무에나 집중하십시오. 지훈은 결제 서류에 반려 버튼을 누르는 대신 훨씬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바로 연결했다. 김 실장, 지금 추진 중인 신규 프로젝트 팀 있죠? 데이터 분석 보조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비서실장은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마침 인력을. 지훈은 박 이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케이터링 팀의 한설희 씨. 지난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보니 꼼꼼하고 기밀 유지에도 적합한 인물인 것 같군요. 오늘부로 그 직원을 CEO 직속 신규 프로젝트 팀의 임시 보조 요원으로 발령 내세요. 업무는 내가 직접 지시합니다. 그 말은 사무실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박태민 이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해고는커녕 오히려 대표 직속 부서로 승진 발령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그 여자 한설이를 자신의 보호해두겠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지훈의 얼음장 같은 시선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CEO 사무실 전체 나아가 은성그룹 본사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케이터링 계약직 직원이 하루아침에 대표 직속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이 났다. 모두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박태민 이사의 눈밖에 나고도 살아남은 것은 물론 오히려 대표의 눈에 들어 저런 파격적인 인사를 받았단 말인가. 설이 자신도 이 발령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해고를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이 자신을 그것도 자신의 심장부인 CEO 사무실로 끌어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위험한 움직임이었다. 그의 바로 곁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행동이 그의 감시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정체가 발각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꿈에도 바라지 못했던 기회이기도 했다. 은성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 최고 위층의 정보가 오가는 그곳에 합법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그녀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40층의 CEO 비서실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임시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경류 속으로 완전히 휘말려 들어갔다. 권지훈의 직속 프로젝트 팀에서의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단순하지만 극도의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설이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의심도 사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불평 한마디 없이 소화해냈고 그녀가 정리한 보고서는 지훈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정확하고 통찰력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업무 능력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지훈은 종종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했다. 설이 역시
보조 업무를 마치기 위해 그의 근처에서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아졌다. 거대한 사무실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일에 미쳐 있었다. 아버지인 권 회장이 누리는 화려한 사교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언제나 논리적이었고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냉정하게 비판했지만 그 비판에는 언제나 합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고 오직 능력과 결과로만 판단했다. 어느 늦은 밤 거대한 폭풍우가 도시를 덮쳤다. 서리는 마지막 데이터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지훈의 사무실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지훈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아끼던 건축 모형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듯 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평소의 완벽한 모습과는 달리 지독히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는 서리가 들어온 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무리 쌓아 올려도 결국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군. 그것은 단순한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그가 짊어진 제국의 무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독감이 묻어 있었다. 서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가 알던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압력에 짓눌린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서리가 조용히 다가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때서야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을 막지도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조각들을 다 치우고 일어섰을 때 지훈이 입을 열었다. 고맙군. 서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끔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그녀 자신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몰랐다. 그것은 그녀의 계획에도 그녀의 복수심에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지훈의 눈이 놀란 듯 커졌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증오의 벽에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권지훈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아들을 파괴해야 할 적을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몰랐을 수도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리의 내면에서 거대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던 그녀의 삶에 연민이라는 위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어째서인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은성그룹 40층의 밤은 낮보다 길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권지훈의 사무실을 밝히는 것은 오직 스탠드 조명과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빛뿐이었다. 한설이가 신규 프로젝트 팀의 임시 보조 요원으로 합류한 이후 그녀 역시 이 야경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의 책상은 지훈의 집무실과 비서실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늦은 밤을 함께 보내는 날이 잦아졌다. 지훈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는 그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일정한 타자 소리, 서류를 넘기는 조용한 소리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심기를 살피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어느 날 새벽 2시 지훈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탕비실 구석에 앉아 차가운 샌드위치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있는 서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녀를 다시 앉혔다. 그는 자신을 위해 내린 원두커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걸로는 부족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기 대신 희미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서리는 뜨거운 잔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지훈이 뜬금없이 물었다. 그는 자신도 왜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밀려나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그 이면에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닮은 어떤 종류의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 이 성의 주인이라고. 그는 지난번 깨졌던 건축 모형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 이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때로는 내가 이 성을 지키는 건지, 이 성이 나를 가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내를, 그가 짊어진 압박감과 고독을 드러내 보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리는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도 아첨도 동정도 아닌 그저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얼어붙은 성벽에 또 하나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스터리한 여직원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끌리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이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서리의 내면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계획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금 자신이 은성그룹의 심장부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CEO 직속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의 내부망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그녀는 신규 사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틈틈이 15년 전의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하 서고에 먼지 쌓인 서류와는 차원이 다른 서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디지털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대진산업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검색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인수 합병 자료는 깨끗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민 이사가 자신을 해고하려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전략을 바꿔 15년 전 권영환 회장과 박태민 이사의 결제 라인에 있었던 모든 특수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거나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이 무심코 알려준 오래된 서버의 백업 프로토콜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마침내 프로젝트 D라는 이름의 의심스러운 폴더를 발견했다. 하지만 폴더를 열기 위해서는 2단계 보안 인증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지하 서고에서 보았던 오래된 인사위험관리 파일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오래된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15년 전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인물들의 목록이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마지막 줄에 그녀의 심장을 멎게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지수 대진산업 윤 회장 장려 당시 10대 특이사항 지속 관찰 요망.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윤지수. 그것은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한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녀가 15년간 스스로 봉인했던 이름.
왜 10살짜리 아이가 거대 그룹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단 말인가? 그녀의 이름은 단순한 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지수라는 이름을 프로젝트 D 폴더에 암호 키워드로 입력했다. 접근이 거부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이름이 열쇠의 일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대진산업 일러 윤지수를 입력했다. 시스템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마침내 접근 허용이라는 녹색 메시지를 띄웠다.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보고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 주요 거래처 임원들을 협박하고 매수한 녹취록, 그리고 아버지가 서명한 적 없는 위조된 보증서 원본 스캔 파일. 모든 것은 아버지의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키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서의 최상단에는 권영환 회장의 서명이, 그리고 그 옆에는 박태민 이사의 실행 확인 서명이 찍혀 있었다. 서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리다 마지막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박태민이 권영환에게 올린 최종 보고서였다. 대진산업 처리 완료. 윤 회장 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종결됨. 남은 가족들 처자녀은 별다른 저항 없이 정리됨. 윤지수 이름은 내부 시스템에서 영구 삭제 및 금기어로 지정함. 정리됨. 금기어. 그녀의 가족은 그들에게 처리해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로 위장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존재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서리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아버지가 무능해서 회사가 망했다는 세상의 평가, 그 모든 것이 은성그룹이 조작해낸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권지훈이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금 전 자신에게 고독을 토로했던 남자,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던 남자. 그는 저 추악한 진실의 대가로 저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그녀의 가족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 순간 지훈을 향해 피어오르던 혼란스러운 연민은 차가운 증오로 변했다. 아니, 그것은 증오보다 더 깊은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파일을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복사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저주받은 이름 윤지수. 이제 그 이름은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권지훈과 한설이가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40층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CEO의 집무실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지훈은 서리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녀의 침착함, 흠잡을 데 없는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한 태도는 그가 평생을 둘러싸여 살아온 계산적인 관계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는 그녀가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자리를 힐끗거리는 횟수가 늘어났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가 깨진 것은 권영환 회장이 예고 없이 아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였다. 권 회장은 평소 본사 경영에는 한 발 물러서 있었지만 여전히 그룹의 실질적인 황제였다. 그의 등장은 40층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직원이 90도로 고개를 숙였고
지훈 역시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아버지를 맞이했다. 별일 아니네. 그저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왔지. 권 회장은 호탕하게 웃었지만 그의 눈은 아들의 사무실을, 그리고 그곳에 속한 모든 부속품을 날카롭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데이터를 정리하던 서리에게 머물렀을 때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한서리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공포에 질리거나 혹은 잘 보이려 애쓰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맹수를 만난 사슴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권영환 회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우며 뼈에 사무치는 증오였다. 그 감정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았다. 권 회장은 그녀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듯 금방 시선을 거두었지만 지훈은 똑똑히 보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서리가 박태민 이사를 대할 때 보이던 미묘한 긴장감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를 향해 드러낸 거의 살기에 가까운 저게, 그것은 단순한 상사에 대한 반감이 아니었다. 아주 깊고 개인적인 원한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왜 자신의 아버지와 그의 신복인 박 이사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녀가 숨기고 있는 과거는 대체 무엇일까? 지훈은 그녀의 업무 능력과 침착함을 신뢰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바로 곁에 숨겨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다. 한편 박태민 이사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그가 제거하려 했던 하찮은 계약직 직원이 오히려 CEO의 바로 옆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꼴을 매일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권지훈 대표가 자신에게 보낸 명백한 경고이자 도전이었다. 박 이사는 권지훈이 너무 젊고 아직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얕보았지만 이번 일로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설이라는 존재는 더욱더 눈엣 가시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박태민은 더 이상 공식적인 경로를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권지훈이 그녀를 감싸고 도는 이상 사내 보안팀이나 인사팀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자원, 즉 15년 전 권영환 회장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며 쌓아 올린 어둠 속의 인맥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에게 한서리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이력서가 아닌 그녀의 근본부터 파헤치라는 지시였다. 태어난 곳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거쳐온 모든 곳 만난 모든 사람을 샅샅이 뒤져 한설이라는 이름 이면의 모든 것을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조사는 며칠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민의 사무실로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사설 탐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사님, 무언가 이상합니다. 한설이라는 여자의 과거 행적은 20대 초반부터 거의 완벽하게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아원 기록도 학적부도 모두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습니다. 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래서 본론이 뭔가 그녀의 진짜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사용했던 이름, 본명은 윤지수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윤지수. 그 이름은 박태민의 기억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봉인되어 있던 이름이었다. 15년 전 그들이 무너뜨렸던 대진산업 윤 회장의 어린 딸.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던 그저 기록 속에서나 존재했던 아이. 박태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 아이가 복수를 위해 한설이라는 이름으로 은성그룹의 심장부, 그것도
권지훈의 바로 옆까지 기어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15년간 잠들어 있던 시한폭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즉시 권영환 회장에게 긴급 대면 보고를 요청했다. 권영환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 서재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박태민을 맞이했다. 그는 이 시간에 불쑥 찾아온 신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박 이사, 자네답지 않게 소란스럽군. 박태민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이 났습니다. 현재 대표님 직속 프로젝트 팀에 있는 한설이라는 계약직 직원.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이 윤지수라고 합니다. 권영환 회장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릴 뿐이었다. 윤지수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군. 15년 전 대진산업의 윤 회장 딸입니다. 그제야 권 회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뭐라고 그 하찮은 벌레가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재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 곁에 자네는 15년간 뭘 한 건가? 박 이사 그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야지. 박태민은 바닥에 고개를 조아렸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권 회장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네. 그래서 지훈이는 지훈이도 알고 있나?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듯한 매 엉청한 놈. 권 회장이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는 이 추악한 과거를 알아서는 안 되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업적만을 이어받아야 해. 이 일은 자네 선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게.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이미 대표의 눈에 들어서. 권 회장은 박태민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15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하게.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마. 사고든 스캔들이든 뭐든 좋아. 그 아이가 두 번 다시 입을 열 수 없도록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 지훈이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박태민은 권 회장의 차가운 눈빛에서 살기를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 명령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태민은 서재를 나오며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이 다시 더러운 피로 물들어야 함을 직감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15년 전의 죄악을 덮기 위해 그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청소가 필요하게 됐어. 아주 조용하고 완벽하게. 한솔이 아니 윤지수는 자신이 은성그룹의 거대한 어둠을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 자체가 이제 그녀를 삼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권지훈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던 서리의 그 증오,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조용한 지시를 내렸다. 15년 전후로 박태민 이사가 처리했던 업무 중에 대진산업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줘. 공식적인 자료 말고 비공식적인 기록이라도 좋아. 아주 은밀하게. 그는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여자가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거대한 비밀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은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는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무대였다. 롯데타워 최상층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명으로 반짝였고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선율이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졌다. 권지훈 대표는 이 행사의 주인공이었다.
그가 최근 성공적으로 론칭한 신규 AI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으로 찬사받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수많은 축하 인사 속에서도 특유의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연회장 한쪽 구석을 향했다. 프로젝트 팀의 일원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설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화려한 군중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고요했다. 박태민 이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는 권영환 회장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할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지난번의 어설픈 USB 함정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몇 주에 걸쳐 치밀하게 덫을 놓았다. 그는 서리가 작업하던 신규 AI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경쟁사로 유출시킨 정황을 조작했다. 해외 서버를 경유한 복잡한 데이터 전송 기록과 한설이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가짜 거래 내역까지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산업 스파이, 그것도 은성그룹의 50주년 행사를 망치고 막대한 손해를 입힌 배신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금입니다. 박태민은 보안팀장에게 눈짓했다. 보안팀 요원들이 조용히 서리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그녀를 연회장 밖 비상구 근처에 조용한 복도로 유도했다. 한설이 씨, 잠시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서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복되는 박태민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설이 아니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쥐새끼. 내년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그가 서류철을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넌 이 밤이 새기도 전에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서리가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권영환과 박태민이 자신을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해 꾸민 지심을 깨달았다. 요원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바로 그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서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박 이사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한 즉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박 이사, 이건 또 무슨 유치한 연극이죠.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박태민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대표님,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실무진의 보고를 확인하십시오. 이 여자는 우리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입니다. 그는 지훈에게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데이터 전송 기록, 차명 계좌. 모든 것이 서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내가 아는 한설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서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보호하듯 섰다. 이건 내 프로젝트야. 내가 책임자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직접 조사하겠으니 모두 물러서요. 서리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지훈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확고했다. 이 순간 서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복수하려 했던 제국의 상속자. 그러나 동시에 자신에게 처음으로 온기를 보여주었던 남자.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물인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권지훈의 보호를 받아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도 권영환과 박태민은 결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막 안에서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연극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권지훈이 받을 상처
그가 겪을 파멸을 알기에 망설였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윤지수라는 이름으로 감시당했던 자신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조용히 밀어냈다. 대표님. 그녀가 그를 불렀다. 지훈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비켜주세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다시 연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박태민과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다. 그녀는 연 회장의 중앙 모든 이목이 집중된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마침 권영환 회장이 그룹의 50주년을 자축하는 연설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오케스트라가 멈추고 모든 조명이 단상을 비추고 있었다. 서리는 단상 위로 성큼 올라가 권 회장 앞에 마이크를 가로챘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권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어느 부서 소속이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박태민과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서리는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숨겨가지고 있던 작은 USB를 단상 위 노트북에 꽂았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권영환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무대 아래에서 굳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한설이가 아닙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 회장과 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 진짜 이름은 윤지수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권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이름. 대진산업. 서리가 엔터키를 눌렀다. 그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 방금 전까지 은성그룹의 화려한 50년 역사를 보여주던 그 화면이 바뀌었다. 프로젝트 D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가 나타났다. 15년 전 대진산업의 재무제표 의도적으로 조작된 부도 유도 계획, 그리고 권영환 당시 부사장의 결재 서명. 다음 화면에는 특별 감시 대상 목록이 떴다. 윤지수 당시 10세, 지속 관찰 요망.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서명한 적 없는 위조된 대출 보증서 원본 파일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서리는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단상 끝에 서 있는 권영환 회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연 회장을 갈랐다. 당신은 15년 전 대진산업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예는 우리 가족의 피눈물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권 회장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가면이 벗겨진 채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서리를 노려보았다. 박태민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리고 권지훈. 그는 무대 아래 그 모든 광경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오른 아버지의 죄악과 마이크를 쥔 채 절규하는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여자. 그녀가 윤지수였다. 그녀의 과거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가 자신과 아버지에게 보였던 그 설명할 수 없던 증오의 이유. 그녀의 모든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가 믿었던 아버지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연 회장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샴페인 잔을 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을 멈춘 채 단상 위에 거대한 스크린과 그 앞에 선 한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선율이 허공에서 부서진 유리처럼 흩어졌다.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찢는 것은 수십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세기의 특종을 향해 돌진했다.
프로젝트 D, 위조 보증서, 윤지수 10세, 지속 관찰 요망. 은성그룹 50년의 역사를 찬양하던 스크린은 이제 그들의 추악한 근간을 만천해 고발하는 거대한 고발장이 되어 있었다. 개오진 말이야, 저건 모두 날조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권영환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반성이나 두려움 대신 감히 자신의 성격에 감히 흙탕물을 끼얹은 침입자에 대한 사리에 가까운 분노를 드러냈다. 저 여자는 우리 회사의 기밀을 훔친 산업 스파이다 여봐라. 보안팀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저 스크린 당장 꺼버려. 그의 고함이 연 회장을 울lat다. 박태민 이사는 이미 사색이 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요원들이 단상 위로 쇄도했다. 하지만 그들보다 한 사람이 더 빨랐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무대 아래 군중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서명.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완벽한 경영자라 믿었던 아버지의 필체. 그리고 윤지수. 자신이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던 여자 한설이. 그녀가 쏟아낸 절규.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재앙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느꼈던 고독함, 그녀가 박 이사를 보며 보이던 긴장감, 아버지를 향해 터뜨렸던 증오.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딛고 서 있던 땅이 꺼지고 그가 지켜왔던 성벽이 먼지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가 이룬 모든 성취, 그가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거대한 제국은 그가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의 가족의 무덤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 그녀의 모든 침착함, 모든 유능함, 심지어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미묘한 흔들림까지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을까?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 배신감과 자기 혐오가 그를 집어삼켰다. 매엄쳐 지훈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로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보고 멈칫했다. 지훈은 절규하는 서리도 당황한 박태민도 지나쳤다. 그는 곧장 자신의 아버지 권영환 회장 앞에 섰다. 아들과 아버지가 수백 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거대한 범죄의 증거를 배경으로 마주섰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사실입니까? 권영환 회장은 아들의 눈빛의 순간 주춤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환멸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지훈아, 정신 차려라. 저 요망한 계집의 말에 노란하는 개냐 저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이 포효했다. 저 스크린에 떠있는 프로젝트 D, 저 위조된 서류, 10살짜리 아이까지 사찰하라고 지시한 저 메모, 아버지의 서명이 맞습니까? 권 회장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다.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권 회장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제국을 건설하는 데는 피가 따르는 법이다. 약육강식, 그게 비즈니스다. 그 약해 빠진 윤 회장 놈이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은성그룹이 바로 그 어려운 결정들 덕분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다. 후회도 반성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업적을 정당화하는 오만함 뿐이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존경심의 파편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었다.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제국. 그는 그 제국의 왕자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상속자 공범죄에 불과했다. 그는 단상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서리안이 윤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은 이제 당신은 어쩔 것이냐고 묻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가 되어 그녀를 기만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끌렸던 자신의 감정조차 그녀에게는 얼마나 역겨운 희롱으로 느껴졌을까.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아니, 파괴해야 했다. 그는 문득 자신이 CEO가 되면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며 넘겨받은 아버지만의 비밀 서버 접속 코드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지훈은 아버지의 시스템 그 자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화면에만 집중했다. 그는 비밀 서버에 접속했다. 프로젝트 D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권영환 회장이 저질러 온 모든 불법적인 처리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대진산업 최종 보고서. 그 안에는 서리가 확보하지 못한 박태민과 윤 회장 간의 마지막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다. 윤 회장을 협박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박태민의 목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도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서리의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권 회장이 직접 자필로 승인한 자녀 재산 몰수 및 가족 감시 지시서 원본까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괴물의 증거였다. 지훈은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고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깊고 공허한 심연과도 같았다. 그는 서리가 사용했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지훈아, 너 지금 뭘 하려는 개냐? 당장 그만두지 못해. 권 회장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지훈은 아버지를 외면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울중앙지검 김진우 검사장님이십니까? 예, 은성그룹의 권지훈입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권영환 회장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지금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장입니다. 제가 중대기업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환 회장님에 대한 횡령 배임, 불법 사찰 및 증거 위조 혐의입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찾아낸 비밀 서버의 자료들을 즉시 검찰청으로 전송했다. 모든 원본 자료를 지금 전송했습니다. 이곳으로 즉시 수사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휴대전화를 단상바닥에 떨어뜨렸다. 철커덕 하는 소리가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이 배신자, 네가 감히 네 아비를 팔아먹어.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권영환 회장이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기자들과 일부 하객들에게 가로막혔다. 연 회장은 아비 규환이 되었다. 비명소리, 고함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엉켰다. 은성그룹 50년의 역사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눈. 이제 됐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이 이것입니까?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파멸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서리는 그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단지 권영환 회장만이 아님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 역시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제국의 폐허 속에서 서로의 파멸을 마주한 채 서 있었다. 은성그룹 50주년 기념 파티에서 터진 충격적인 진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의 모든 폭로는 다음 날 모든 신문 한 면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은성제국의 추악한 50년. 권영환 회장 15년 전 대진산업 비리 의혹. 창업주의 범죄를 고발한 아들 권지훈 대표. 은성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거듭했고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의 거대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권지훈이 제출한 비밀 서버의 원본 자료들은 권영환 회장과 박태민 이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선 권영환 회장은 더 이상 오만한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순간 그는 늙고 패배한 노인에 불과했다. 박태민 이사 역시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과거의 오명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때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호령하던 거대한 빌딩은 이제 그저 텅 빈 욕망의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권지훈은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대표이사직에서 즉시 사임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상속받았거나 대표로서 취득한 모든 은성그룹의 지분과 개인 자산을 매각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모습은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재산 처분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었다. 매각된 자금은 대진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신규 공익재단으로 전액 이체되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과거 은성그룹의 불법적 경영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지훈 씨. 변호사가 이제는 아무런 직함도 없는 그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재단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보상금은 윤지수 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훈은 창백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이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값비싼 슈트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은 그는 이제 서울의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익명의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저 멀리 보이는 은성그룹의 빌딩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세상은 은성그룹의 충격적인 몰락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오래되었지만 정갈한 동네. 그곳 2층에 대진 희망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15년 전 사라졌던 아버지의 회사 이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시 태어났다.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따뜻한 햇살이 드는 아담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사무실 안 윤지수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 기업의 횡포로 작은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1년 전에 복수심에 불타던 한설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고 은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보상금을 이 센터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들을 고용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파괴를 통해 복수를 완성했지만 이제는 재건을 통해 자신의 삶과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상담을 마친 지수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첫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거리를 덮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깨끗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아주 가끔 권지훈을 생각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다. 지수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준 남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택했다. 그때 센터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며 딸랑하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또 다른 상담객인가 싶어 지수가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눈을 잔뜩 맞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낡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지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권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그 권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한때 날카롭고 차가웠던 턱선은 고된 노동에 그을린 듯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얼음 같던 눈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해 있었다. 차가운 냉기 대신 지난 2년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깊은 슬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회한, 그리고 아주 작은 희미한 빛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긴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마치 1년 전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멈춘 듯 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낮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조금 쉬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윤지수 씨.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다. 여길 어떻게... 지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지훈은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화분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추운 겨울에도 피어나는 작은 흰색 꽃이었다. 작은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대진 희망센터라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잠시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난 2년간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항구에서 짐도 나르고 건설 현장에서 벽돌도 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내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매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당신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변명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뼈아픈 진실의 무게만이 실려 있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무너진 모형 앞에서 드러냈던 그 취약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권지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냥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려다 이내 거리를 유지했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고 당신은 새로운 삶을 찾으신 것 같군요. 하지만 내 속죄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그의 눈이 절박하게 흔들렸다. 윤지수 씨, 내가 당신의 15년을 당신 아버지의 삶을 되돌려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혹시 아주 작은 구석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이 희망을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라도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그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갈 이유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제국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다시 심기를 원했다. 지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연민 분노와 그리움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복수가 남긴 공허함은 여전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보았다. 제국의 왕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고통받는 한 남자의 영혼을 보았다.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작은 사무실 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탕비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2개의 머그잔에 뜨거운 커피를 따랐다. 아주 오래전 40층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그가 자신에게 건넸던 그 커피처럼.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아들었다. 날씨가 춥네요.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일단 들어와요. 밖은 아직 추우니까.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다. 지우는 뜨거운 커피잔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지난 2년간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문턱을 넘어 그녀의 작은 센터 안으로 들어섰다. 지수는 창밖의 폭풍을 뒤로하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2 사람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딛고 함께 내딛는 아주 작고 아주 어렵고 하지만 분명한 시작이었다.